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인생도 같이 시작하게 된 40대 여자예요. 예쁜 딸 하나를 키우면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사는 중이죠. 왜 보통 사람들이 늘 새로운 세상을 보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라고 말들은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해가며 살다 보면 그냥 또 하루가 가고 다음 날 역시 똑같이 흘러가고 보통은 그렇잖아요. 저 역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기 바빴던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그냥 인생이겠거니 라고 여겼던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리고 또 조금만 용기를 내면 새로운 세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요. 오늘 저는 이런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원래 굉장히 소심하고 또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시키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모범생이었고요. 정말 평범 그 자체가 바로 저였죠. 저희 부모님 역시 아주 평범하신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주부셨거든요. 저에게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저와 여동생이 좀 크고 나서는 그냥 심심풀이로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마트 일을 하시거나 하기도 하셨지만 집안 분위기는 조용하고 평범했죠. 하지만 엄마가 일을 하신 이유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저와 여동생이 커가면서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 외에 큰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희 자매 역시 자라면서 하고 싶은 걸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크게 고민을 한 적도 없었고요. 부모님은 성실하시고 또 알뜰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외삼촌이었어요. 아이 누나 정말 미안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또? 저번에도 너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이제 나도 돈 없어. 아이 그러지 말고 부탁이야. 누나 적금 든 거 있잖아. 정말로 마지막이야. 어? 기가 막혀서 정말. 내 적금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었어? 엄마지? 누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이 사업 정말 크게 될 거라고. 내가 몇 배로 갚을게. 집집마다 꼭 한 명씩 있다는 골칫덩이, 돈을 다 털어먹는 인간이 바로 외삼촌이었어요. 외삼촌은 매일 사업을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러고도 성공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랬던 외삼촌은 우리 집에서 돈을 많이도 빌려갔어요. 가장 큰 문제는 외할머니이기도 했어요. 외할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 계속 퍼주었죠. 늙고 병들 때까지도 일을 다니면서 조금씩 모은 쌈짓돈을 몽땅 다 주는데 엄마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외할머니를 다 털어먹고도 모자라 누나인 저희 집에 와서 돈을 빌려가기도 했던 거죠. 물론 제대로 갚은 적은 없었어요. 늘 돈이 필요할 때만 누나 소리를 하며 찾아와서는 정말 돈이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사람을 들들 볶다 돈을 얻으면 사라졌죠. 그리고 한동안은 전화는커녕 콧배기도 비추지 않았고요. 그러다 한 번은 외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셨어요. 수술도 받아야 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 엄마가 외삼촌에게 전화를 했지만 외삼촌의 대꾸는 기가 막혔죠.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니? 내 문자 봤어? 바빠. 나보고 어쩌라고. 뭐? 너 그게 할 소리야? 엄마 아프시다고 당장 입원하고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당장 병원으로 와. 나 돈 없어. 그 소리 하려고 전화했어? 고작 돈 이야기할 거면 연락하지 마. 나도 죽겠다고. 엄마는 뚝 끊긴 전화를 붙들고 부들부들 떠셨죠. 이런 상황인데도 외할머니는 병원에서 외삼촌만 찾으셨어요. 민욱이는 오늘 못 온대니? 바쁘대. 오지도 않은 아들 그만 기다려요 엄마.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엄마 제발 그만해. 대체 자기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보다 바쁘고 급한 일이 어딨어. 그만 편들어. 엄마가 이러니까 애가 저러잖아.
화내지 마. 걔도 다 잘 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사업 성공만 하면 잘해준다잖니. 외할머니는 끝까지 외삼촌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외삼촌만 찾다가 숨을 거두셨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아들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말이죠. 당시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어린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붙잡고 엄마는 정말 통곡을 하셨죠. 그렇게 외할머니 빈소가 차려졌는데 그제서야 외삼촌과 숙모가 나타났어요. 두 부부의 꼴은 어린 제 눈에도 기가 막혔어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척하니 선글라스까지 머리에 얹은 채 완벽하게 화장을 한 숙모와 뺀질뺀질하게 머리에 왁스칠을 하고 멋들어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난 외삼촌의 모습은 흡사 자기 엄마 장례식장이 아니라 어디 파티라고 가는 것 같았어요. 화장은커녕 잠을 못 자 퀭한 맨 얼굴로 쓰러지듯 앉아있던 엄마는 그 둘이 나타나 절을 하고 슬픈 척을 하는 꼴을 물끄러미 보고 계시더니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그러고는 외삼촌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어요. 짝 소리가 나는 것과 동시에 엄마는 외숙모의 머리채를 부여잡았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나? 못 놓는다. 이 잡것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쫙 뺏고 이제서 고개를 내밀어. 이 금수만도 못한 것들. 누나 왜 이래? 미쳤어? 무식하게 무슨 짓이야? 무식? 그래, 나 무식하고 미쳤다. 너 이 새끼 너도 이리 와. 엄마는 그야말로 외삼촌과 외숙모를 아주 절단내 버리셨어요. 둘의 머리끄댕이를 다 쥐어뜯고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 차다 못해 침까지 뱉어가며 찰진 욕을 내뱉으셨으니까요.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하던지 사람들은 말릴 엄두도 못 냈어요. 보다 못한 아빠가 말리려고 해봤지만 엄마는 더 악만 썼어요. 세상 사람들, 여기 이 쌍놈의 자식 새끼와 그 여편애 좀 봐요. 지 엄마 아픈데 병원 한번 안 와본 이것들이 인간이냐고요. 이거 좀 놓고 얘기해. 사람 새끼 아닌 거 하고 할 이야기 없어. 이 개자식아, 니년도 이리 와. 어디 춤추러 가냐? 어디서 그 꼬라지를 하고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겨와? 사람들은 수군대며 외삼촌 부부 내외를 손가락질했죠. 엄마는 외숙모의 원피스까지 찢어 발겼어요.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났는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죠. 둘은 망신창이가 된 차에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뒤에서 외삼촌의 등을 후려쳤죠. 야, 너 착해네 너. 이게 이제 보니 사업한답시고 돈 가져가서 외제차를 쳐 타고 다녔네. 당장 내놔. 이거 왜 이래? 이거 내 차야. 지금부터 내 차야. 나도 외제차 좀 타보고 다니자. 싫으면 네 마누라 두고 가던가. 내가 전혀 아주 요절을 낼 테니까. 엄마는 다른 손으로 다시 외숙모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외삼촌과 외숙모는 그렇게 망신만 잔뜩 당한 채 결국 엄마에게 차키를 내어주고 도망치듯 떠났어요. 그 둘이 떠나는 등 뒤로 다른 사람들의 욕지거리도 같이 따라갔죠. 개중에는 밖까지 따라가서 욕을 퍼붓는 문상객들도 있었고요. 사실 충격적인 장면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납득이 되더라고요. 장례식을 마친 이후로 엄마는 보란듯이 외삼촌의 외제차를 끌고 다녔어요. 제가 나중에 물었죠. 엄마,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거야? 뭐가? 아니, 평소에는 외삼촌이 그러는 거 잘 참더니 갑자기 폭주를 했잖아, 엄마. 우리 엄마가 있었잖아. 그래서 참았는데 엄마도 돌아가셨으니까 참을 이유가 없어졌지 뭐. 와, 그래도 너무 달라져서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사람은 참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 그때가 오면 너도 절대 참지 마. 너무 참으면 사람들은 나를 바보로 하는 수가 있어. 그렇게 외삼촌과 저희 가족의 연은 끊겼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엄마가 고소를 해서 그동안 빌린 돈을 다 받아내고 외할머니 앞으로 있던 땅도 전부 엄마가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엄마에게 그런 강단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 그것만 빼면 저희 가족은 평범했어요.
저 역시 평범하게 자라서 그럭저럭 괜찮은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죠. 대학생이 되어서도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고요. 그러다 2학년 때 선배 하나가 복학했어요. 정말 활달하고 리더십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 선배는 복학을 하자마자 금방 과를 휘어잡더라고요. 바로 과대표를 하고 학생회 활동도 하면서 대외적으로 엄청 활발한 사람이라 저로서는 약간 부럽기도 했어요. 저로서는 꿈도 못 꾸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러다 3학년이 되어 같은 수업 같은 조가 되었는데 그 선배는 대외 활동은 활발했지만 수업은 성실한 편이 아니었어요. 막상 같은 조가 되고 보니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이러다가 나까지 같이 망하겠다 싶어 그 사람을 붙잡았죠. 선배, 이렇게는 진짜 안 돼요. 수업 끝나고 도서관 오세요. 공부해요. 아, 나 바쁜데. 수업 끝나고 동아리 가야 해. 아, 진짜 선배 정신 좀 차려요. 이거 전공 과목인데 낙제해서 한 학기 더 다니고 싶어요? 안 그래도 기본기도 모자라면서? 아이, 알았어. 갈게. 오늘 저녁까지 교재 다 읽고 오세요. 안 그러면 진짜 밤새야 해요. 아셨죠? 저는 거의 잡돌이를 하다시피 그 사람을 볶았어요. 전공 수업이 일주일에 3번인데다가 학점도 높아서 저는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선배와 거의 한 학기를 붙어 다니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였죠. 하지만 청춘 남녀가 거의 매일 붙어 있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선배와 저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생겨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던 그 선배도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제가 하라는 걸 잘 따라왔고요. 그렇게 3학년을 보내고 4학년이 되자마자 선배가 이러더군요. 앞으로도 늘 내 옆에 있으면서 나 좀 챙겨주면 안 될까? 내가 잘해줄게. 이거 고백이에요? 나 너 좋아해. 이제 네가 없으면 학교 생활 못할 것 같아. 그럼 앞으로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물론이지. 아, 그럼 나 받아주는 거지?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그렇게 저희는 커플이 되었죠. 그리고 대학 마지막 학년을 캠퍼스 커플로 지냈어요. 캠퍼스 커플이 되어 연애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저희 앞에는 대학 졸업과 취업이라는 큰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알콩달콩했던 기억보다는 같이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했던 기억이 더 많아요. 그래도 저희는 서로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죠. 그 사람은 제가 하자는 대로 공부를 하고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고 저 역시 남자친구가 옆에 있어준 덕분에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다행히 저희는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작은 회사 기획팀에 입사를 했고 남자친구는 스타트업으로 성장 중이던 곳에 취업을 했죠. 남자친구가 취업을 한 회사가 솔직히 제가 다니던 회사보다 규모도 내실도 더 좋은 곳이었어요. 연봉도 저보다 더 높았고요. 아쉽기는 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죠. 그렇게 취업을 하고 또 정신없이 회사에 적응하는 시기를 거치고 나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이제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결혼 준비해야지. 내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하던데. 그렇긴 한데 아직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잖아. 서두를 거 있어? 언제 모아서 언제 결혼해? 돈은 결혼해서 모으는 거라고 하던데. 누가 그래? 자기 그동안 얼마나 모았어? 일단 우리 집에 인사라도 그럼 가자. 엄마가 자기 궁금해하셔. 우리 엄마 완전 여장부야. 내가 얘기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나 키우셨다고. 남자친구의 집안 형편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다 보니 여러모로 넉넉하지 않은 듯 했거든요. 하지만 몰랐던 사실도 아니고 연애 기간 동안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이라 저는 크게 상관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이라고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죠. 여장부라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담대하고 대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근거 없는 아들 부심이 넘쳐나는 아줌마에 불과했죠.
안녕하세요. 윤미정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어서 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오래 만났다길래 기대했는데 기대보다는 평범하구나. 네? 그게 무슨... 아,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말고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 우리 아들이 나를 보고 자라서 엄청 눈이 높다고 생각했거든. 아, 네, 뭐... 근데 너 회사도 중소기업 다닌다며? 우리 아들은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데 좀 많이 기운다 너. 기가 차더라고요. 여장분을 개뿔. 무슨 헛소리만 골라 하면서 쿨한 척하는 주책바가지인지. 저는 이 순간이 바로 엄마가 말한 참으면 사람을 바보로 하는 그 순간이다 싶었어요. 아이 그렇지 않니? 외모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앞으로 내 아들 잘 모시고 내줘도 잘해야겠다 너. 어머니가 잘 모르시는구나. 이 사람 학점 보셨어요? 완전 바닥 그 자체였어요. 그대로 뒀다가는 졸업은커녕 낙제해서 신입생이랑 수업 들을 판이었다니까요. 뭐? 그나마 제가 붙어서 공부를 시켰으니까 망정이죠. 취직 준비도 누가 시켰겠어요. 바로 제가 시켰어요. 자기야, 맞지? 맞아. 그나마 운이 좋아서 괜찮은 곳 취직했으니까 다 제 덕이나 마찬가지죠. 어머니도 저에게 고마워하셔야 해요. 안 그랬으면 아직 취직도 못하고 있었을걸요? 자기야, 말해봐. 안 그래? 남자친구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저의 재촉에 맞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그 꼴을 본 남친의 엄마는 바로 똥 씹은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러고는 기분이 상했는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트집을 잡아댔지만 저 역시 그럴 때마다 맞받아쳤어요. 아, 너 근데 옷은 그게 뭐니? 인사를 왔으면 좀 더 얌전하게 입고 와야지. 어머, 이거 오빠가 사준 옷인데. 안 그래도 촌스러워서 제가 싫다고 했는데 오빠가 어머니가 이런 옷 좋아하신다고 꼭 입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안목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 나중에는 그냥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고 그냥 가보라고 하셨고요. 집을 나왔더니 남자친구 역시 한 소리를 했어요. 아이, 너는 꼭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어야 했어. 무슨 소리? 내 덕에 졸업했다는 거? 아니면 뭐 내 덕에 취업한 거? 아니면 오빠 안목이 촌스러운 거? 그냥 우리 엄마가 나만 보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거잖아. 원래 엄마들이 그런 거지 그걸 꼭 그렇게 한마디도 안 주고 말대꾸를 하냐? 그럼 내가 그런 말을 듣는데 그러는 오빠는 굳이 가만히 있어야 해? 오빠 올려준다고 나를 바보 등신 취급하는데 기분 좋았어?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 내가 왜? 내가 왜 바보 등신 취급을 받고 가만히 있어? 야, 됐어, 꺼져. 뭐 이런 등신이 다 있어, 진짜. 저는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진짜 누구를 바보로 하나 화가 치솟더라고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취업을 한 회사가 업종상 남자 직원을 더 선호하는 회사여서 운 좋게 더 좋은 조건에 간 것뿐인데 순전히 본인이 저보다 더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 꼴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그때만 해도 남자를 더 선호하는 회사가 더 많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같은 성적이면 남자가 붙고 여자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물론 대기업이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저는 운이 나쁘게도 자꾸 대기업 취업에서는 최종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만 했고요. 제가 힘들어하자 엄마 아빠는 욕심내면서 고생하느니 적당한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라고 권하셨어요. 어디든 열심히 일을 하면 다 길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회사이고 분위기도 좋고 나름 내실 있는 곳인데 왜 무시를 하는 것인지 정말 꼴배기 싫었어요. 제가 당장 끝내자고 나오자 그제야 남자친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우리 엄마가 홀어머니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그냥 맞춰준 것뿐이지 진심이 아니었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응? 됐어. 끝이라고 했잖아. 앞으로도 이런 일 계속 일어날 텐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사니? 비켜. 아니야. 나 진짜 정신 차렸어. 앞으로는 무조건 자기 편만 들게. 맹세해. 제발 용서해줘.
그렇게 싹싹 빌고 빌길래 저는 못 이기는 척 남자친구를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취업 3년 차, 연애 5년 만이었어요. 신혼집은 남편과 제가 모은 돈에 저희 부모님이 돈을 더 보태주셔서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했고요. 고작 그 전세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를 두고도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제 명의로 했어요. 저와 저희 부모님 돈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었죠. 물론 남자친구의 엄마가 싫어하긴 하셨지만 어쩌겠어요. 돈 한 푼 보태줄 형편도 아니었으면서 거기에 남자친구 역시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자기 엄마 생활비에 차 사고 어쩌고 하느라 돈을 신나게 쓰고 살았더라고요. 정말 속이 터져 나갔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또 결혼해서 꽉 잡고 살아야지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가는 듯 보였어요. 워낙 성격이 활발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이라 내부 평판도 좋고 맡은 일도 잘 해나가는 것 같아 보였죠. 그 와중에 귀여운 딸도 태어났고요. 저희 결혼 생활은 큰 문제 없이 평범하게 흘러갔던 것이죠. 물론 시모가 가끔 속을 긁기는 했어요. 신혼 초에는 말을 조심하는 듯 하더니 아이가 태어나서는 또 옛날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저도 아니었지만요.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이쁘니? 딱 나 어릴 때랑 똑같은 것 같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얼마나 뽀얗고 이쁜데. 어머니는 피부가 흰 편은 아니시잖아요. 너 지금 나 얼굴 까맣다고 그러는 거니? 그래서 이 코 납작한 건 어쩔 거니? 너 닮아 이렇잖아. 우리 아들 닮았으면 어떻겠을 텐데? 에이, 아무리 아들이 이뻐 보여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오빠 코가 얼마나 납작한데 애기 코가 이 이상 얼마나 오똑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저를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지는 법이 없다면서 짜증을 냈지만 저는 그냥 못 들은 척, 눈치가 없는 척 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 정도 시어머니 싫은 소리에 괴로워할 성격도 아니었고 말 몇 마디에 흔들릴 정도로 약한 정신력도 아니었거든요.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는 거였어요. 그리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 육아휴직이나 그런 것까지 보장해주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육아휴직이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무난하고 무탈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여겼어요. 남편 직장 잘 다니겠다, 아이 건강하겠다, 더 바랄 게 없잖아요. 하지만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편지 한 통에 저의 이런 믿음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 편지는 대출 연체 독촉장이었던 것이죠. 대출 금액은 1억이었어요. 바로 남편이 저 몰래 대출을 1억이나 받았던 거였죠. 원인은 주식이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동안 급성장을 해서 결국 상장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상장을 앞두고 회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주식이 상장을 하자마자 바로 2배 이상 올랐었어요. 온 회사가 파티 분위기였죠. 남편 역시 주식이 올라 돈을 좀 벌게 되니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난리를 쳐댔어요. 기고만장해져서 넓은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겠다는 둥 차를 새로 뽑는다 난리를 쳤던 거죠. 저는 물론 옆에서 말렸고요. 아무리 주식이 올랐다 해도 그걸 팔아야 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주식은 팔 때가 아닌 게 뻔했어요. 지금 파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 나을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자제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제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싫어, 이사할 거야. 대출 받으면 되잖아. 대출금은, 그 이자는. 진짜 왜 이래? 아직 아이도 어린데 몇 년만 기다려. 나중에 더 오른다며? 일단 대출금 이자 내다가 나중에 오르면 팔아서 갚지 뭐. 아니 왜 오르기 전에 돈 쓸 생각부터 먼저 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못해? 아니 돈이 있는데 왜 기다려? 그리고 나 이번에 집 사면 내 명의로 할 거야.
내가 당신 명의로 된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한이 된 줄 알아? 기가 막혀서 실컷 잘 살아놓고서 무슨 한타령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결국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고 차도 바꿔버렸죠. 그리고 명의 타령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 새 집 당신 명의로 해. 대신 이 집 전세금은 내가 다시 가져갈 거야? 뭐?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어. 한이 맺혀? 웃기지 마. 우리 전세금 우리 부모님이 80% 이상 해주신 거야. 나머지도 반 이상 내가 낸 거고. 당신은 공짜로 산 거나 다름없으면서 뭐가 어째? 아니, 그때야 내가 돈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돈 있으니까 당신 돈으로 다 하고 당당하게 당신 명의로 사면 되겠네. 여기 전세금이 없으면 어떡해. 돈 모자라. 더 이상 대출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안 되겠는지 남편은 공동명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고 저희는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대출이 싫기는 했지만 어차피 아이도 커가고 곧 유치원이며 학교도 가야 하는 터라 저는 환경이 좋은 곳을 골라 이사를 했죠. 그리고 이만하면 잘한 것이라 위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는 1억 대출 연체장이 날아오니 제가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을 한 남편을 닥달했어요. 남편은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주식을 좀 샀어. 이사하고 뭐 하느라 여유 자금이 없었잖아. 뭐? 그때도 대출이 안 나온다더니 1억은 어디서 받은 거야? 여기 이사한 집 담보로 받았지. 걱정하지 마. 곧 갚을 거야. 대체 무슨 수로? 아니, 이 세상 어떤 인간이 대출을 1억씩이나 받아서 주식을 해? 진짜 대박 종목을 알았다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샀어. 고급 정보 얻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한번 우연히 맛본 주식 투자의 달콤함에 취해 남편은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곧 그 주식이 올라서 큰 부자가 될 확신까지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벽이랑 대화를 하지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 인간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투자한 주식창을 보여주었어요. 기가 찼죠. 당신 말도 없이 당신 회사 주식 다 팔았어? 그거 많이 올랐잖아. 그걸로 다른 주식 샀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라니. 오를 주식을 대체 왜 팔아? 그거 주식 투자 기본이야. 오르면 팔아서 자금을 불려서 더 좋은 걸 찾아서 투자를 해야 돈을 벌지. 너 바보냐? 대체 누가 바보라는 건지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곧 부자가 될 거라는 헛꿈만 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겠죠. 당장 대출은 갚아야 하는데 주식은 그야말로 그 인간이 산 것 빼고 다 오르더라고요. 남편이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팔지 말라고 했던 말렸던 남편 회사 주식은 그 이후로도 5배가 더 올랐는데 그걸 다 팔고 대박을 외치며 샀던 주식은 무려 5배가 꼬라박 같고요. 진짜 솔직히 남편이고 뭐고 죽이고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당장 내 새끼는 제가 데리고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저는 어린이집에 애를 맡겨놓고 식당 일까지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인품이 좋은 식당 사장님을 만나 일을 하게 되었고요. 간단한 서빙과 주문을 받고 설거지도 기계에 넣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보다 일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는 사장님께 이런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 제가 반찬을 좀 만들어 봐도 될까요? 반찬이요? 왜요? 맛이 없나요? 솔직히 별로예요. 사실 메인 메뉴는 맛있는데 반찬이 별로라서 이 구성만 바꾸면 장사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다들 맛있다고 하는데 손님이 별로 늘지 않아서 원인을 찾고 싶었어요. 아주머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저는 반찬을 싹 새로 하고 메뉴 조합 구성도 좀 바꿨어요. 그리고 간단한 요구르트 같은 후식도 챙겨놓았죠. 그랬더니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어요. 손님이 점점 늘어나더니 장사가 이전보다 2배로 잘 되었던 거죠. 정말 제 은인이에요. 월급 2배 올려줄 테니까 좀만 더 일해줘요.
그러고 싶은데 아이 데리러 가야 해서요. 죄송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저도 애 키우다 일 시작한 건데 애 끝날 시간에 가서 애 데리고 오세요. 여기 상가에 피아노 학원도 있고 미술 학원도 있으니까 거기 보내면 되잖아요. 학원비는 제가 드릴게요.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일하면서 나는 빚을 갚았어요. 그렇게 급한 불을 좀 끄고 났더니 남편은 또 주식 타령을 해댔고요. 저는 아예 그 인간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용돈만 빼고 전부 다 돈을 빼버렸고요. 하지만 틈틈이 나오는 보너스며 상여금은 야금야금 빼돌리는 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냅뒀죠. 남편도 숨은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러다 식당 사장님이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도저히 식당을 계속하시기 힘들어지시자 저에게 큰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이 식당 미정 씨가 인수하는 거 어때? 제가요? 아유, 저 그럴 돈도 없어요. 내가 싸게 칠게. 정 안 되면 장사하면서 나눠서 갚아도 되고. 내가 이거 식당 아까워서 그래. 이 가게 키운 건 사실 미정 씨 덕이 크잖아. 사장님은 메인 메뉴 레시피도 싼 가격에 넘겨주셨어요. 식당 인수가도 거의 할부로 받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식당을 인수하자마자 바로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했죠. 엄마, 아빠, 저 앞으로 몇 년은 이 식당에 목숨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걱정 마. 마침 아버지도 퇴직을 하신 터라 두 분은 그야말로 저를 위해 노후를 바치셨어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식당에 목숨을 걸었고요. 남편이요? 이미 포기했어요. 남편은 출근은 하는 둥 마는 둥 매일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해봐야 부부싸움만 나는 게 뻔했죠. 그렇게 내가 피땀 흘려 일을 했더니 다행히 식당은 대박이 났어요. 이제는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는 유명 맛집이 되었죠. 제 친정 부모님까지 전부 매달려 가게 일은 했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그런데 자꾸 남편이 출근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새벽에 가게 문을 열었다가 오전에 집에 들릴 때가 있는데 그 시간까지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대거나 자고 있는 때도 있는 거였죠. 제가 회사 안 가냐고 할 때마다 휴가라는 둥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감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족쳤더니 이러더군요. 회사 관뒀어. 나이도 있고 계속 회사 다녀봐야 전망도 없고 구조조정도 있었어. 뭐? 그래서 뭐 잘렸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그만두라고 하는데. 내가 미안해서 미리 말 못했어. 앞으로는 나도 가게 일 도울게. 회사에서 잘렸다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건 남편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루는 집을 정리하다 남편 퇴직 서류 뭉치를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퇴직금 펀드 관련 서류도 발견했고요. 당신 퇴직금 펀드 어떻게 했어? 퇴직금은 얼마 받았어? 그거 퇴직연금에 묶어둬야 해서 못 찾아.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아. 그래서 얼만데? 그래도 구조조정이면 꽤 줬을 거 아니야? 내가 확인해 볼게. 진짜 얼마 안 돼. 요즘 돈도 잘 벌면서 왜 남의 서류를 보고 그러니 너는? 반응이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미친년 취급받을 작정을 하고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이었어요. 네? 구조조정이요? 아니요, 저희 그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직원이 모자란 상황인데요. 뭐라고요? 그럼 박상준 과장은요? 저번 달에 사직하셨잖아요. 저희도 오래 일한 분이라 아쉬웠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거였어요. 퇴직금도 2억 가까이 되었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남편의 대답은 더 병신 같았어요. 우리 엄마 아직 힘들잖아. 집도 안 좋고. 그래서 이사 나으시라고 드렸어.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야, 나가서 네 엄마랑 살아. 당장 꺼지라고. 저는 남편과 죽을 각오로 대판 싸우고 그 인간을 시댁으로 내쫓아 버렸죠.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싶었어요. 결국 마지막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시댁으로 쫓겨가자 득달같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장 오라고 하도 난리를 치길래 갔더니 둘은 아주 뻔뻔한 얼굴을 하고 제 앞에서 더 어이없는 소리를 해댔어요. 야, 너 돈 벌었잖아. 니년 돈으로 우리 식구 다 먹고 살면 됐지 뭐.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야, 이 돈은 우리 아들이 회사 다니면서 번 돈이잖아. 그걸로 엄마 집 좀 옮겨준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너 마음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제가 마음을 어떻게 썼길래요?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러니까 너 가게 잘 되잖아. 그걸로 같이 좀 살면 되지 뭘 그깟 가지고 남편을 내줬니? 뭐가 좋은지 그 인간들은 깔깔대더군요.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곧 개털 될 텐데 괜찮겠어요? 무슨 헛소리야? 저는 바로 전화기를 꺼내 들었죠. 그리고 부동산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 네, 사장님. 아, 저예요. 그때 저희 집 사시겠다는 분 계셨죠? 네, 연락해 주세요. 집 팔게요. 아, 네. 내일이라도 괜찮아요. 그럼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집이 네 거야? 네가 뭔데 집을 팔어? 난 이제 너랑 더 못 살아. 꺼지라고. 집 공동명인 거 알지? 집 팔기 싫으면 당장 그 집에 들어간 돈 내놓던가. 참,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팔자. 까짓 거 팔지 뭐. 집값도 엄청 올랐겠다. 집 팔아서 돈 반반해. 너 그 집에 들어간 네 돈만 가지고 가. 집 파는데 동의한 거지? 내가 바로 위임장 가져올 테니까 사인해 그럼. 저는 곧바로 부동산으로 달려가 위임장을 받아서 남편 사인을 받았죠. 그리고 집을 팔아버렸어요. 다행히 인기가 많은 동네, 인기 많은 아파트라 원래부터 집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금방 집을 사갔어요. 그 인간은 집 판 돈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저는 비웃어줬어요. 야, 너네 집으로 이혼 서류 등기 갈 거야. 그거 사인이나 해서 보내. 뭐? 아이고, 좋아. 나도 이혼할 거니까 당장 집 판 돈이나 내놔. 그걸 내가 왜? 그거 이제 내 돈이야. 그리고 네 빚은 네가 갚아. 야, 너 사기꾼이야? 대체 그게 왜 네 돈이야? 엄연히 내가 대출받은 돈으로 산 내 집이야. 그동안 대출이자 내가 내고 있었어. 그것만 모아도 집 한 돈 다 아는 될걸? 그리고 대출 네 이름으로 낸 거지 내 이름으로 낸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갚아야지. 이제 우리는 남이잖아. 안 그래? 아마 남편은 제가 가게도 잘 되고 대출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 대출까지도 잘 갚았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지 이름으로 낸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도 안 하는 성격이었으니 그걸 알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왜 그 인간이 낸 대출을 갚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등신처럼 그 꼴난 주식을 한다고 꼬라박은 돈을 말이죠. 솔직히 직장을 그만둘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퇴직금으로 대출부터 얼추 갖고 제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했으면 저 역시 이해하고 받아주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가게를 운영하는데 남자의 손이 아쉬울 때도 분명히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모든 걸 계획적으로 절 속이려 했어요. 저는 그걸 용서할 수 없었죠. 회사를 그만둔 것도 제가 눈치채지 못할 때까지 비밀로 하면서 쳐놓을 생각이었고, 그러다 그걸 걸리고 나서도 정리해고 운운하며 거짓말로 절 속였잖아요. 게다가 퇴직금도 전부 지 엄마에게 갖다 바치고 제가 번 돈으로 먹고 살 생각이었고 말이죠. 그동안 참아줬더니 이게 정말 나를 호구 바보로 보나 싶어 도저히 용서를 하고 싶지도 할 수도 없었죠. 남편 앞으로 낸 대출은 2억이 좀 넘었어요. 저는 집을 홀랑 판 돈을 전부 다 제가 가졌어요. 그동안 집값이 꽤 올라 있어서 수익이 짭짤하긴 했어요. 그 돈을 달라고 그 인간이 난리를 쳐대고 소송을 가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혼법정에서나 봐. 아마 따지면 집 한 돈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돈을 더 줘야 할걸? 헛소리 하지 마. 돈을 더 줘. 이 도둑년이 내 돈을 다 가져가 놓고
너 내가 콩밥 먹일 거야, 알아?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열심히 해보시던가요. 아, 위임장에 집한대금은 내 통장으로 넣는다는 항목도 있었으니까 소송 준비 잘 해보셔. 저희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저에게는 다행이긴 했지만 어쩌면 슬픈 일은 남편은 아이 양육권에는 눈꼽만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죠. 오로지 돈 이야기만 주구장창 해댔어요. 판사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판사님, 저 여자가 일부러 저를 속였다고요. 무일푼으로 만들어서 내쫓았다고요. 무일푼 같은 소리 하네. 퇴직금 2억은 돈이 아닌가요? 무슨 헛소리야. 당장 돈 내놔. 그러면 깨끗하게 이혼해 줄게. 내가 왜? 앞으로 애도 키워야 하면 너에게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생활비도 받아야 하는데 미리 다 준 거라고 생각해. 이혼 소송은 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갔어요. 저는 오히려 그동안 생활비도 거의 반반한 거나 마찬가지고 대출 이자도 제가 냈다며 아이를 키우려면 양육비로도 모자란다고 호소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남편은 그 집값을 제하고도 앞으로 오히려 저에게 양육비를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인간들은 그러고도 소송을 하니 뭐니 난리를 쳤지만 그게 되겠어요. 결국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오자 다급해진 남편은 저에게 빌다시피 했어요. 제발 부탁이야. 은행에서 차비 들어오게 생겼어. 일단 주택대출만이라도 좀 막아줘라. 야, 너 2억 있잖아. 그걸로 갚아. 왜 내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야? 법대로 해, 법대로. 소송한다며. 나 콩밥 먹인다고 했잖아. 소송이고 이혼이고 모든 것이 그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자 나중에 법정에서 그 인간은 저에게 매달리다시피 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줘라.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고 너무 멍청했어. 그걸 이제 알았니? 빨리 도장이나 찍어.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줘.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내가 대출금 퇴직금으로 다 갚았어. 이제 앞으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게. 그래? 그럼 내 인생에서 꺼져. 나 앞으로 가는데 걸리적거려. 인생에 하나 도움도 안 되는 놈.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끝이라고. 빨리 끝내. 저는 그렇게 그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정리해버렸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 이후로 이혼 소송은 잘 끝이 났어요. 당연히 집을 판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제가 다 가질 수 있었고요. 그러고도 저는 양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위자료도 야무지게 잘 받을 수 있었죠. 전 남편이 저에게 말도 안 하고 회사를 관뒀고 퇴직금 전액을 저와 상의도 없이 시댁에 보낸 것이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았던 거였어요. 게다가 그것뿐이겠어요?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고 판사님이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줄 요인은 얼마든지 많았어요. 마지막까지 그 인간은 찌질하게 굴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세 등등하게 굴더니 눈물까지 보이면서 헛소리를 해댔으니까요. 저 정말 후회합니다. 사실 아내랑 딸아이에게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뿐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했다면 퇴직금은 왜 바로 아내에게 안 주고 어머니에게 줬나요? 회사는 왜 말도 없이 관두시고요? 그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내분 사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 사정 알고 싶지도 않아요. 빨리 정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끝까지 비겁함과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 인간을 보면서 안쓰럽기까지 하더군요. 대출을 갚을 생각도 의지도 없었던 주제에 무슨 헛소리인지. 이혼을 마무리하고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그 인간에게 한마디 했어요. 참, 당신이 그만둔 회사 주식 있지? 예전에 나도 좀 사뒀거든? 어제 보니까 10배 가까이 올랐더라. 뭐라고? 덕분에 엄청 돈 많이 벌었지 뭐야? 그거 하나는 고마워. 전 남편은 얼빠진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 인간을 비웃어주며 법정을 나섰어요.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제 인생을 다시 찾았죠. 전 남편에게 말한 건 사실이었어요. 저는 전 남편 몰래 식당에서 일을 한 돈을 조금씩 모아 주식을 사 모아두었거든요.
함부로 사고 팔지 않고 정말 확신이 드는 것으로만 사서 조용히 묵혔고 그 작전이 통했던 거였어요. 전 남편이 함부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망해갈 동안 제 주식 계좌는 점점 불어났죠. 처음에 저는 어느 정도 주식이 오르면 팔아서 빚도 갚고 딸아이 학비로나 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전부 팔아서 목돈으로 따로 챙겼어요.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 집을 정리하고 집 한 돈을 합쳐서 살림을 합쳤어요. 어차피 부모님이 애도 봐주시고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해주시는 터라 이제 친정 부모님 없이는 저 혼자 아이도 키우면서 가게를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심심풀이로 가게에 나와 반찬을 조금씩 만들어 놓고 가곤 하던 엄마는 이제 저희 가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찬모 아주머니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일이었죠. 이혼을 한 이후에는 일이 더 잘 풀렸어요. 가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손님이 넘쳐났고 저는 한 번 더 큰 결심을 했죠. 바로 프랜차이즈 등록을 해서 지점을 내기로 말이죠. 조금 두렵고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몇 개월 전에 분점을 하나 내고 또 저번 달에도 다른 지점을 하나 더 냈어요. 앞으로는 점점 본점만 제가 관리하고 다른 지점을 점검만 하는 식으로 하고 일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직접 식당에 나와 일을 하는 시간을 줄일 생각이기도 하고요. 저는 처음 식당에서 일을 할 때부터 사장님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거든요. 그 사장님은 성실하셨지만 계속 몸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하면 정작 일을 오래 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배웠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불과 이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식당 사장님이 되어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어떻게 시작을 하든 그렇게 만나게 된 새로운 세상은 정말 달랐어요. 모든 인생을 제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자유롭고 이렇게나 좋은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다른 세상에 눈을 뜬 이후부터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열심히 사는 중이고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한 이후에 아주 망하다시피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면접 교섭일 날 딸아이를 전 남편 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곤 했는데 딸아이가 이랬거든요. 엄마, 아빠랑 할머니 이사 간대. 그래? 어디로? 여기서 좀 먼 데로 가야 한대. 집에 가구랑 텔레비전 이런데 막 노란색 종이가 붙어져 있었어. 절대 만지지도 못하게 해서 나 텔레비전도 못 봤어. 아, 그랬구나. 심심했어? 아빠는 놀아주지도 않고 뭐 사달래도 돈 없다고만 하고 할머니가 엄마한테 이 말 꼭 전하래. 할머니가? 무슨 말을?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생스럽고 당장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할머니 좀 도와주라고 하라고 시켰어. 아, 맞다. 시켰다는 말은 하지 말고.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아마 부자를 꿈꾸며 겁없이 마구 내었던 대출을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집안은 집까지 차압을 당한 모양이었어요. 결국 얼마 있지 않아 외곽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하더군요. 거기에 전 시모는 식당 설거지에 건물 청소일도 나가고 전 남편은 일용직일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밤에는 대리운전에 주말에는 배달일도 하고 말이죠.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둘 다 열심히 일을 하며 사는 것 같으니 나쁘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로 전 남편은 힘들다는 핑계로 딸아이와도 별로 만나지 않았어요. 저도 굳이 보지 않겠다는 곳에 아이를 보내지 않았고요. 적어도 딸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대신 딸아이를 넓은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저처럼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과정을 따르지 않는 좀 더 크고 넓은 사람으로 말이죠. 그래서 딸아이는 방학마다 외국으로 나가 어학연수를 받고 있어요. 여기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넓고
있게 살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물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은 아이의 몫이지만 그래도 딸아이만큼은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 이후로 더욱 열심히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죠. 누구나 잘 살고 싶고 누구나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살아보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하지만 그걸 원하면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게 세상 이치일 거라 저는 믿어요. 물론 주식이니 코인이니 로또니 운이나 행운에 기대어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진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보다 과연 가치가 있는 걸까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상 일이란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래야 더 넓은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더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부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지치지 말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셔서 꼭 행복해지시기를 빌어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